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수 성시경 씨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성시경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시경에서 백신을 언제 맞을 거냐는 구독자들의 질문에 9월 말로 예정돼 있다면서도 전체 선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시경 씨는 말 잘 듣는 국민이 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며 백신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며 어떤 부작용과 효과가 있는지 그대로 믿지 않고 좀 더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택배 대리점주가 유서에서 집단 괴롭힌 가해자로 지목한 민노총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 11명의 월수입 평균치가 해명 기자회견 과정에서 1인당 평균 연봉 8,436만 원, 최고액은 1억 2,312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거운 택배를 똥짐이라 부르며 배송을 거부해가면서 올린 매출이 이 정도였습니다. 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 7월 택배기사 수입이 많다는 보도에 월 평균 매출은 458만 7천 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씨의 대리점에서 일한 택배기사들은 다른 택배기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면서도 더 많은 수익 배분을 요구하며 대리점주에게 비아냥과 조롱을 퍼부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개인의 소득만으로 집을 사려면 20-30년이 걸린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이 올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주택을 구입한 경험을 들면서 저는 정치를 하기에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팔지 않을 것이라 영구히 거주할 주거 형태 등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던 애가 부정선거 증거가 수두룩하게 드러났음에도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팔지 않을 각오까지 하며 정치를 죽을 때까지 할 기세입니다.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5판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경미 판사의 고향은 전라북도 이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당시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사실무근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여권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범죄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정치인들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국민의힘을 사주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만일 윤석열 후보가 고발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후보는 또 국민의 염원인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후보 본인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기까지 무려 1,062일이나 걸렸습니다. 형사재판이 1심부터 3심까지 평균 447일 만에 끝나는 것에 비하면 2배 반 가까운 시간을 쓴 것인데요. 더군다나 김경수에 대한 재판은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관하고 보안 메시지를 통해 댓글 조작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물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관련 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원의 김미리 판사를 4년째 같은 법원에 두고 재판을 맡겼는데요. 김 판사는 16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돌연 병가 휴가직을 냈습니다. 또 새 판사가 와도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니 재판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밖에도 4.15 총선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한 소송을 대하는 대법원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는데 공직선거법에는 소송이 제기된 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재검표를 질질 끌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2심 재판을 두고 유례 없이 더디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변호사 시절에 근무하던 로펌 이름으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이후 2심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 심리로 지난달 27일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통상 2심 재판은 1심 선고 후 2-3개월, 늦어도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개시되는데요. 하지만 최 의원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내면서 원래 7월 초에 잡혔던 것이 2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원이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이란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강욱 의원은 현재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입니다.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이 작년 11월 법사위에 들어갔을 당시에도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난 바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 소속이었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이 국토위로 옮기는 사보임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은 직간접적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최강욱이 그보다 이전인 작년 6월 원구성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을 때도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하는 기류가 있어서 결국 국토위로 배치된 것이었는데요.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왜 최강욱이 기를 쓰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묵인 아래 법사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 일각에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보다 더 심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최강욱 의원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 외에도 작년 총선 때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로펌에서 인턴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참 가지가지 한다고들 하죠. 엊그제 여당에서 추진 중인 언론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낸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하루 만에 서한 내용을 공개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있었죠.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4페이지를 빼곡히 채워 비판했는데 그중에서도 칸 보고관은 이 법이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주로 북한, 중국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를 내는 곳인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심을 갖는 건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이는 곧 국민의 알 권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일 텐데요. 지난번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 금지법에 이어 국제적 망신을 당해도 톡톡히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매우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뉴스였는데요. 유엔의 인권 주무 조직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차례 한국의 인권 관련 조치를 주문하거나 질의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도 각각 약 2배 정도 많은 수치인데요. 도대체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강추천 기자가 상세히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홈페이지와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10일부터 2021년 9월 1일 현재까지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은 총 23건입니다. 유엔 인권보고관들은 유엔 회원국 내 개인 단체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거나 자체 조사를 거쳐 각국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거나 인권 관련 제언을 할 경우 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엔의 서한을 받으면 각 정부는 입장을 담아 회신해야 하고 서한과 정부의 답변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 2017년에는 3건, 2018년 5건, 2019년 3건의 서한을 받았고 지난해는 7건, 올해는 이달 1일까지 5건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선 12건, 박근혜 정부에선 13건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엔의 인권 관련 서한이 현 정부에서 증가한 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된 이슈에 대한 인권 우려 서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한국 정부를 향한 인권 관련 서한은 탈북 선원 2명 강제 북송 우려, 통일부의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단체 25곳 감사 관련 우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부의 정보 제공 및 진상 규명 요청, 대북전 당금지법 관련의 표현의 자유침해 우려 등 4건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우려에 관한 지적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남북관계 개선에만 집착하면서 보편적 인권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인권 우려 제기에 우리 정부가 동문서답식 답변만 반복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대북전 당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 측의 우려에 약 석 달 만에 답장을 보내면서 대북전 당금지법은 표현의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지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유엔 측은 잘못된 해명이라고 반박했고 국제인권단체는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유엔의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약 2달 만에 답변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선 남북 간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이를 위해 북한의 군 통신선 복구를 요청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선을 개통하면서 합동조사에 대한 정부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수와 그에 따른 재정 악화와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역시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심각한 소식 이어서 보도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귀에 익숙할 만한 8대 사회보험이란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4대 연금의 고용산재 건강,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합한 것인데요. 원론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발생해선 안 되는 지출입니다. 가입자 보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해결하는 자기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심각성을 저희가 그래프 자료로 만들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지난해 18조 9,499억 원으로 전년보다 21.4%, 2017년보다 41.4%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2017년 1,472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569억 원으로 건강보험은 7조 2,209억 원에서 9조 7,391억 원으로 투입하는 국가지원금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고용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부터 계속 적자이고요. 2017년 10조 원이 넘었던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 3조 2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부터 줄곧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 수지도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각각
1993년과 1973년부터 이미 적자를 국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노인 인구가 늘고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3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지난해 소폭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당연히 이처럼 늘어난 사회보험 지원 규모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구멍을 국민이 낸 혈세로 메꾸는 꼴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이날 고용보험료를 기존 1.6%에서 내년 7월부터 1.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0월 1.3%에서 1.6%로 인상한 바 있는데 이는 하나의 정부에서만 2번이나 보험료를 올리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자, 결국 실업자 구제와 건강보험 혜택 확대라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국민은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떠안게 되는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현재 재정 수지가 흑자인 국민연금은 예상 고갈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만약 연금이 고갈되면 그의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둬 연금을 지급하는 부가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되겠죠. 이와 관련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회 입에서도 걱정과 쓴소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연금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보냈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약으로 연금 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데 우리 당 후보들은 왜 얘기를 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상대당 청년 최고위원이지만 용기 있는 발언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저런 말을 하면 강성 친문들한테 문자 폭탄 두드러 맞는다고 하죠. 어쨌든 미래로 폭탄을 던지는 행위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여권 성향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20조 원 규모의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죠. 지금 이 시간에 그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1년간 15만 명에게 월세 20만 원씩을 주겠다는 식의 지속성이 없는 환심사기용 반짝 대책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실상과 수준이 딱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게 정확할 텐데요. 마치 달콤한 막대 사탕으로 아이들을 현혹하듯 국정 운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국가에서 돈 30만 원, 돈 50만 원 준다고 문재인을 찍었던 또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던 2030 세대 여러분을 위한 청년 예산이 결국 청년 세대의 빚으로 돌아간다는 걸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정부 지출 급증으로 내년 1인당 나라빚은 2천만 원을 넘어서고 머지않아 은퇴할 부모 세대 부담까지 그대들의 몫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청년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눈앞에선 작은 혜택으로 생색을 내고 뒤로는 빚을 지우는 현 집권 세력이 얼마나 무책임한 어른들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이 형이, 이 오빠가 권유해 드립니다. 지금 제 옆에 보고 계시는 그림은 미국의 우방국 등급을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고요. 오른쪽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은 동맹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이 우방국, 아래에 있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나라들이 적대국입니다. 미국에게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은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 즉 혈맹인데요. 미국은 수많은 친미 국가들과 국제기구 혹은 조약의 형태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등급에 따른 차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동 개입 조항의 유무입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참여한 나토 조약의 제5조는 나토 회원국이 적으로부터 무력을 사용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어떤 자원도 동원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동 개입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9.11 테러 당시 나토의 회원국들이 미국을 지원했을 때 처음
실행됐습니다. 반면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각각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 개입이라는 건 동맹국을 특별 예우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리 한국과 일본이 주요 동맹국이라지만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4국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의 동맹국이고 이 국가들은 영어라는 공동어에다가 앵글로색슨 계열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완전한 1급 동맹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 4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아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파이브 아이즈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5개 핵심 동맹들은 정보기관들끼리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소속국 정보기관들만이 미국의 기밀 등급 문서에 열람이 가능하고 미국 국방부 및 국무부 정보망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 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미 하원 내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파이브 아이즈의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한 뒤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해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담겼는데요. 만약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이 되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동의안과 관련해 현재도 미군의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특급 정보까지 공유되면 안보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란 관측인데요.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가 안보 군사 협력의 확장으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사드 보복 때처럼 중국의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대 검토를 보고해달라는 내용인 만큼 실제로 확대 시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최우선하고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런 외교 철학을 가진 대선 후보가 당선돼야 파이브 아이즈와 같은 것도 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같아선 어느 동맹국이 한국에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북한에 다 까발릴 텐데 말이죠. 보건의료 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문재인이 북한 김정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적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줄이은 폐업에 정부로부터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코로나 의료진들의 파업까지 나라가 이 난리통인데 문재인은 한가롭게 북한 핏줄의 강아지들이나 공개하고 자빠져 앉아있냐는 비난이 쇄도했는데 이러한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널리 이해해 주셔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또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나섰습니다. 문재인이 SNS에 글을 올린 시각은 정부와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협상을 이어가던 때였습니다. 의료진이 파업하면 우리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널리 이해해 줘야 하는 사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문재인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니 그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하면 말이 좀 되겠지만 이 힘든 시국에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개가 낳은 새끼들 이름이나 하나하나 알리고 있는 문재인을 이해해달라는 건 국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부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문재인은 1일 오후 SNS에 강아지 사진을 올리며 석 달 전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풍산개 새끼 7마리가 모두 튼튼하게 자랐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다움,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강아지들이 가지밭에서 노는 모습도 있었고 김정숙이 요가 매트를 깔고 앉아 강아지들과 놀고 자빠져 앉아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김정숙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듯 살이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얼굴과 턱살이 많이 빠져 턱선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아닌 사진이기 때문에 청와대 사진 편집 기사들이 포토샵 기술로 김정숙의 얼굴을 홀쭉하게 만들어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사진 공개가 북한에 보내는 평화 메시지의 취지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미가 북한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전에 태어났을 때 올리신 시점도 그렇게 특별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올리시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그만큼 잘한 모습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것이 아마 주요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북한에서 온 개 새끼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청와대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지밭에 오줌을 싸는지, 김정숙과 사이는 좋은지, 이런 건 하나도 안 궁금하고요. 집값이 대체 언제 내려갈런지, 장사를 해야 하는데 2인 이상 집값 금지는 언제 풀어줄는지, 추석 때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문재인은 개 새끼들이랑 놀 시간이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한가하면 네티즌들의 반응이나 좀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문재인이 개 새끼들을 공유했다는 기사의 한 네티즌은 지금이 풍산개 올릴 때냐, 간호사들이 파업하겠다고 하고 자영업자는 폐업하겠다고 하고 민노총 횡포로 자살하고 이게 나라냐, GSGG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GSGG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유행시킨 욕설의 약자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민노총 괴롭힘에 국민이 자살하고 서민은 대출이 막혀 정부가 알선한 대부업체로 가야 하고 온 국민이 마스크로 입을 틀어막아야 하고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내몰려도 대깨문의 대한민국은 맛집 유람과 등산과 골프와 테니스를 즐길 수 있으니 천국이고 문 대통령의 청와대는 오늘도 평화롭다고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장성민 후보는 전 국민의 코로나 사투 중 보건의료 노조 파업 전날에 개사진을 올린 문 대통령의 정체는 무엇일까라며 사람이 먼저인가, 개가 먼저인가, 지금 상황에서 일국의 국정 최고 책임자가 할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도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도 복지국가도 아니다. 아사, 고독사, 절망사, 노인사를 생각해야 할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아들 문준용이가 자신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인사들을 민사소송한 사건의 재판이 3년 반 만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준용이 소송을 당한 것도 아니고 소송을 한 건데 재판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문준용이 재판 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가 소송을 걸어놓고 지가 또 소송 진행을 늦춘 것인데 충격적인 건 재판부는 문준용이 원하는 대로 재판 연기 요구를 16차례나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이 세상 어느 법원이 연기할 사유가 충분치 않은 원고가 재판을 계속 미뤄달라고 하는데 그걸 다 들어준답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삼권 분립은 사라진 지 오래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강성수 판사가 부장으로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1부는 어제였던 2일 문준용이가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기일은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들과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의 첫 걸음에 해당합니다. 통상 첫 변론기일은 소장이 접수된 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열리는데 이 소송은 문준용이 원하는 대로 약 10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준용은 검찰에도 동일 내용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에서는 일찌감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자 문준용이 이듬해 고용노동부 조사로 특혜 의혹이 허위라고 밝혀졌다며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건 것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문준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3년 반에 걸쳐 16번 길 변경을 해준 것이죠. 문준용이 재판 시작을 늦게 하길 바란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검찰에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보니 민사소송에서는 꼭 이길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자신에게 유리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정준길 전 선대위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여러 번 기일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며 기일 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었다면 매우 중대한 사유가 아닌 이상 두세 차례 기일 변경을 허가한 후 이후에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이례적이고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불기소했는데도 소를 제기해 지금까지 질질 끄는 건 피고들을 괴롭히려는 의도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고소를 남발하는 문준용이 같은 건으로 고소를 한 야권 인사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데요. 심 전 원내대표 사건도 지금까지 총 12번 기일 변경으로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준용의 요구로 인한 지연입니다. 심재철 전 의원 측은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난 사건인데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피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해 문준용 측은 피고들의 다른 사건 수사 기록 등 재판에 제출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려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며 꼭 필요한 자료들로 피고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측은 그동안 기일 변경에 대해 피고 측에 항의가 없었고 원고 측에서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 기일 변경을 허가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한 패거리 같은 문준용과 법원의 이 같은 해명에 검찰 출신 변호사이기도 한 정준길 전 대변인은 반박했습니다.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선대위 대변인은 법정에선 판사가 갑인데 항의가 없으니 괜찮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라며 이런 경우는 법조 경력 25년 동안 처음이다. 문준용 씨 사건이 아니면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현재 대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던 류여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지난 대선 때 홍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대변인 활동을 하며 논평을 썼던 정준길 변호사님을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했더라라며 대통령 아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썼습니다. 또 류여애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는 문준용 특혜 채용을 알고 있다라며 정준길 변호사님 재판 증인으로 나오세요라고 홍준표 전 대표에게 요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저희는 여러분께 MBC 뉴스의 70% 이상이 사전 녹화에 방송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도쿄올림픽 기간에도 앵커 멘트를 포함해 100% 사전 녹화한 뉴스를 5일 동안이나 내보냈다는 주장이 되게 됐습니다. 스포츠 경기라면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데 사전 녹화를 대체 어떻게 해서 내보냈다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MBC는 승리했을 경우의 버전과 패배했을 경우의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미리 녹화해 놓고 경기 결과에 맞춰 생방송인 것처럼 내보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얘네들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MBC 노동조합은 2일 드러나는 녹화 뉴스데스크 올림픽 기간 5일 100% 녹화 방송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1개월 동안 평일 뉴스데스크를 전수조사해 본 결과 지난 7월 28일, 29일, 8월 3일, 4일, 5일 올림픽 기간 5일에 걸쳐 MBC 통합 뉴스룸이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앵커 멘트를 포함해 100% 녹화에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습니다. MBC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터키와 배구 4강 결정전과 야구 한일전이 방송되면서 뉴스데스크 방송 시간이 밤 10시대로 늦춰지자 왕종명 뉴스데스크 앵커는 국가대표 경기에서 이길 경우의 앵커 멘트와 질 경우의 앵커 멘트를 모두 사전 녹화했습니다. 또한 한미 야구 준결승전이 열린 지난달 5일에도 국가대표팀이 이길 경우 톱뉴스가 달라지므로 제작진은 톱뉴스를 2번씩 녹화해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뉴스데스크 제작진이 경기 승패에 따라 왕종명 앵커의 버전을 골라 방송했다고 지적한 MBC 노조는 뉴스데스크가 국민 관심사 아닌 올림픽 경기의 소식을 전달하면서 국민과의 생생한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지 않고 녹화 방송을 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노조가 앵커별로 녹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왕종명 앵커가 출연한 날의 남자 앵커 녹화 비율은 93%로 김경우 앵커가 출연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녹화 비율 34%보다 현격히 높았습니다. 또 이재은 앵커의 녹화 비율 58%와 비교해도 왕종명 앵커의 녹화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왕 앵커는 7월 26일, 8월 9일, 8월 23일, 4일을 빼고는 무려 14일을 100% 사전 녹화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또 왕 앵커가 진행한 앵커 멘트의 절반가량은 10초에서 15초 분량의 평범한 멘트로 보통 뉴스 앵커들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형식의 일반적인 앵커 멘트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정도면 왕종명 앵커가 생방송을 진행한 능력이 없거나 혹은
생방송 울렁증이 있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데 MBC는 대체 왜 앵커를 바꾸지 않고 왕종명을 계속 고집하는 걸까요? 녹화를 하면 MBC 제작진 전체가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일이 가중될 텐데 말입니다. MBC 노조에 따르면 당시 왕앵커는 뉴스가 방영되는 시간에 주로 스튜디오에서 대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왕종명 앵커가 실시간으로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왕종명은 스튜디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니 마치 농락을 당하고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드는데 왕앵커의 사전 녹화 멘트가 많아지면서 편집부의 조연출, PD, 카메라 감독, 작가 등이 저녁 식사 시간도 놓친 채 밤 9시가 다 되도록 스튜디오에서 일해야 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왕종명이 녹화를 하지 않고 생방송을 한다면 편집할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편집부가 해야 할 일도 줄어들죠. 그런데 녹화를 고집하다 보니 편집부가 해야 하는 일이 자연스레 늘어난 것입니다. 왕종명이 본인 성씨대로 왕노릇을 하고 있는 듯 보여지는데요. 이와 관련해 MBC 노조는 보도국에서 왕앵커가 생방송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MBC는 태풍 오마이스가 제주도에 상륙했을 당시 첫 6개의 생방송 리포트의 앵커 멘트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생방송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방송을 할 수 있음에도 스튜디오 내에서 녹화를 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MBC 노조는 그렇다면 장시간 생방송을 못하는 왕종명 앵커 개인적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나태함 때문에 녹화 방송이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앵커로서 시청자에게 결례를 범한 것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노조는 또 이처럼 뉴스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앵커가 아직 선발 공고도 나오지 않은 워싱턴 특파원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보도국 내부에 퍼져 있다며 앵커로 생방송 능력이 부족하다면 미국 대선 생방송을 해야 하는 워싱턴 특파원으로도 부적합하다고 비꼬아 강조했습니다. 한 언론 관계자는 사전에 녹화 방송이라는 자막이 나가지 않으면 당연히 시청자들은 해당 리포트와 멘트가 실시간 방영되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며 그 어느 언론 매체보다 높은 신뢰도와 공공성이 요구되는 MBC가 전국의 시청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규정 제55조는 시사, 보도, 토론, 운동경기 중계 등의 프로그램 또는 그 내용 중 일부가 사전 녹음, 녹화 방송일 때에는 생방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5일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주자와 대담방송 때 사전 녹화라는 자막을 잠시 띄웠을 뿐 다른 리포트에는 사전 녹화라는 자막을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MBC 뉴스데스크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뉴스데스크를 안 본 지가 꽤 됐는데 앞으로는 MBC가 특히 왕종명 앵커가 나오는 장면에 사전 녹화 자막을 달고 하는지 텔레비전이 뚫어지도록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와 함께 해주신 뉴데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말 동안 잠시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아빠로 돌아간 뒤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민앵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